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사렛대학교 에코그린센터 강사 서주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5주차 리디자인 에코 제품을 잡아라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활동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학습 목표, 리디자인 에코 제품 알아보기, 업사이클러 알아보기, 가정 에코 컨설턴트 알아보기, 마무리로 사후 설문지 작성과 만족도 설문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목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디자인 에코 제품에 대하여 공부해봅시다. 두 번째, 업사이클러에 대하여 공부해봅시다. 세 번째, 가정 에코 컨설턴트에 대하여 공부해봅시다. 수업 후에 사후 설문지와 만족도 설문지를 작성해봅시다. 그럼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디자인 에코 제품 알아보기입니다.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에코백이 진짜 에코한 건 맞는 것일까? 라는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화학 처리 등의 가공이 거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가벼워 실용성이 높은 캔버스 가방은 세계적으로 현재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네, 이러한 종류의 가방에 환경 생태를 뜻하는 에콜로지의 앞 글자를 따와 에코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지금 현재 다양한 디자인의 에코백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에코백이 소비될수록 본래 에코백의 취지는 퇴색이 되고 일회용 비닐봉지를 줄이는 재사용 가방이 아닌 그저 패션이나 유행으로 한두 번 들고 다니는 가방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성에 대한 고민은 사라진 채 무늬만 에코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환경청에 따르면은 면으로 된 에코백은 최소 131번 이상 사용해야 환경 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덴마크 환경식품부에서는 종이봉투, 비닐봉지, 에코백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는데요. 그 결과로 면으로 된 가방은 최소 7,100회, 유기농 면화를 이용한 첨가방은 2만 회를 사용한 뒤 버려져야 제조 과정에서 발생시킨 오염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교해보면 비닐봉지는 약 37회, 종이봉투는 약 43회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종이백은 3번 이상 사용해야 되고 폴리프로필렌백은 11번 이상 사용해야 되고 에코백, 면으로 된 에코백은 131번 사용해야 일회용 비닐봉투에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삼성 TV박스로 고양이집, 쓰레기 안 되는 포장혁명의 심쿵이라는 재밌는 기사가 있어 가져와 보았어요. 필환경 라이프, 친환경 포장재 부제목인데요. 우리 3주차에 필환경 시대 배웠죠? 여기서 필환경 라이프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시면 미국의 윤리적 운동화 브랜드 에버레이는 100% 재생 가능한 골판지에 옥수수 전분 스티로폼으로 포장한 운동화를 출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운동화 겉에는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스티로폼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져서 그린셀폼이라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퇴비통에 넣으면 그대로 생분해되고 따뜻한 물에 넣으면 녹아 없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에서도 이 친환경 포장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골판지로 구성된 포장박스의 각 면에 도트 디자인을 적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잘라 조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박스 외관에 작은 점을 찍거나 도면에 따라 다양한 물건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에코 패키지로 만든 반려동물을 위한 집을 만든 예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묘인,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포장재로 신세계 SSG닷컴에서는 아이스팩 안에 넣는 물도 그냥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주목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물 안에 PSB라는 광합성 미생물을 주입해서 집에서 키우는 화분에 식물 영양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이스팩 안에 들어있는 물을 화분에 주면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광합성 미생물을 주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인데요. 이번엔 롯데 칠성 음료의 생수 브랜드 아이시스가 예시입니다. 보면은 일반
그런 생수를 보면은 겉에 이 라벨지가 붙어 있죠. 근데 이것은 라벨을 아예 없앤 생수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생수병에 바로 그냥 아이시스를 새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생수병의 라벨을 아예 없애 분리수거를 할 때 라벨을 떼는 수고를 덜어준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리디자인 에코 제품 관련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6) 어떤 숫자일까요? 56은 바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서 나온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비율입니다. 쓰레기는 버려지는 순간부터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비하게 되는데요. 수거를 위한 인력과 운반을 위한 차량,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매연, 악취, 그리고 환경에 유해한 가스까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56%의 쓰레기가 재활용되고 44%의 쓰레기만 버려졌다면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들 또한 절반 이하로 줄어들겠죠. 그렇기에 분리수거보다 분리배출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세요. 그럼 이 56%의 쓰레기는 어떻게 재활용될 수 있었을까요? 리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꼭 재활용되지 않더라도 분리배출이 필요한 쓰레기들이 있는데요.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다리미, 선풍기, 밥솥과 같은 소형 가전은 폐기 스티커를 붙일 필요 없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무료 수거를 하고 있고요. 형광등은 인체에 유해한 수은과 같은 중금속이 들어있어 반드시 분리배출을 해야 해요. 먹을 수 없게 된 약들도 하천과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가까운 약국에 수거함에 버리도록 합니다. 폐건전지는 철강 재료나 착색제 재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폐건전지 수거함에 버려주세요. 재활용이 가능해 분리배출이 필요한 쓰레기들은 이런 리사이클 마크가 그려져 있어요. 플라스틱은 잘게 분쇄된 후 열을 가해 재활용 플라스틱이 되고요. 우유팩이나 신문과 같은 종이류는 종이주 과정을 거쳐 다시 재활용지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캔이나 유리병은 기존의 용도 그대로 다시 사용 가능하고요. 어때요? 분리배출과 재활용, 참 중요한 것들이죠? 이번엔 업사이클에 대해 알아볼게요. 재활용 쓰레기들을 그에 그치지 않고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나 기능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 즉 업그레이드된 리사이클을 뜻하는 단어가 업사이클이에요. 재활용을 위한 재가공 공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환경도 보호되고 사회적 비용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업사이클은 폐차에서 나온 자재를 이용해 만든 가방, 폐의류로 만든 쇼파, 폐마루로 만든 나무 시계 등 디자이너와 기업가들의 끝없는 상상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이처럼 업사이클은 버려진 현수막을 수거해 자신만의 가방을 만들어보는 작은 체험부터 방치된 공장을 호텔로 리모델링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이윤을 발생시키는 사회 경제적 확장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우리와 매우 밀접한 개념이랍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회용품은 거절하고 사용해야 되는 물건은 사용을 줄이고 꼭 사용해야 하는 물건은 재사용하고 재사용할 수 없는 물건은 재활용, 재활용할 수 없는 물건은 썩게 하는 노력. 꼭 기억하세요. 100개의 쓰레기는 56개가 재활용될 수 있지만 하나뿐인 지구는 재활용될 수 없습니다. 미라클 뮤지엄.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리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클이란 리사이클, 재순환하다 라는 말인데요. 한번 사용한 제품, 원료 등을 회수하여 재생, 이용함으로써 유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사이클의 방법은 재이용, 재생이용, 재자원화라고 합니다. 다음은 리디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디자인은 재활용을 뜻하는 리사이클과 디자인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고쳐 다시 쓸모있게 만드는 것, 다시 바꿔 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리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만드는 것은 흔적을 지울 수 있지만 리디자인은 기억의 유산물, 오래된 미래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업사이클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이클링은 리디자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서 단순히 사용 연한이 지난 제품을 재활용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디자인과 기능을 더해 다시 쓴다는 개념으로 재활용의 상위 개념으로 재활용이라고도 합니다. 업사이클링 제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업사이클 예술 작품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거대하죠. 이렇게 해서 예술 작품을 만든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네덜란드 디자이너가 만든 작품으로 쪼리, 그 신발 쪼리를 활용해서 조명이나 책상, 그리고 화분을 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류라는 뜻을 가진 이 작품은 말 그대로 파도에 밀려온 쓰레기들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거대한 조명도 만들고 되게 실용적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그린 슈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슈머는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지향하는 소비자.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의 구매를 지향하는 소비자입니다. 자연을 상징하는 말인 그린과 소비자라는 뜻을 가진 컨슈머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입니다.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녹색 소비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들로 식품, 의류, 생활용품 등을 구매할 때 제품의 친환경성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들은 제품 구매를 할 때 유기농을 표방한 먹거리와 화학 성분이 첨가되지 않는 식품, 천연 소재 또는 천연 자재로 만든 화장품, 의류, 가구, 생활용품 등을 비롯해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제품이나 환경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 대기 전력 절감 제품 등 환경 오염 방지에 기여하는 제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린 슈머가 되어보는 것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린 슈머에서 착한 소비의 의미는 친환경적인, 밑에 빨간색 테두리 보이시죠? 친환경적인 환경을 해치지 않는 소비를 하는 것이 그린 슈머라고 합니다. 보면은 그린 슈머를 위한 친환경 마케팅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중에서 패션 산업이 있습니다. 보면은 H&M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해변에서 온 어망과 나일론 폐기물,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만든 드레스를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비건 패션 운동을 시작한 바 있고요. 밀라노에 있는 패션 브랜드 비지아에서는 가죽 대신 포도즙 껍기로 가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션 브랜드 이던과 스포츠웨어 브랜드 푸마의 경우에는 파인애플로 만든 원단을 적용해요. 그래서 파인애플 가죽, 피냐텍스는 동물성 가죽보다 방수 기능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먹거리 산업에도 이 친환경 마케팅이 되는데요. 보시면 유럽 패스트푸드 체인점 엑스키는 유럽 민간 기업 가운데 생태 발자국 지수, 다른 말로 생태 파괴 지수 감소 전략을 최초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연식, 신선함, 즉시 이용 가능한 편의성이라는 세 가지 콘셉트로 샌드위치, 샐러드, 주스 등 모든 음식을 자연식의 싱싱한 즉석 식품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 고기를 만드는 멤피스 미트에서는 2015년 배양육으로 만든 미트볼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주류에서도 친환경 마케팅이 사용되는데요. 보시면 이게 위스키 제조사인 시바스 브라더스는 양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효 찌꺼기를 바이오 에너지로 재활용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시바스 브라더스 2016년 기준으로 약 42.8톤의 폐기물 가스와 에너지로 전환하였으며 영국 내 32개 증류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을 100% 달성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드카 브랜드인 앱솔루트 보드카에서도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고단백 부산물들을 모두 재활용하여 1% 미만의 폐기물만 매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업계에서도 친환경 마케팅이 적용되는데요. 보시면 친환경이 곧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문구 보이시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202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유럽 및 싱가포르, 인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자동차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보는 이미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고 순수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2013년 세계 최초 수소 연료 전기차 양산에 성공한 이후 2022년까지 연간 4만 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또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많이 이렇게 자동차 업계에서도 친환경 마케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리디자인에 대한 직업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업사이클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같이 보시죠.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스티로폼이나 또는 집안을 정리하다 보면 꼭 하나씩 나오는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것들 보통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평소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물건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업사이클러인데요. 오늘은 미래 신직업으로 각광받는 이 업사이클러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가전제품 상자에 들어있던 스티로폼이 화려한 조명으로, 예전에 즐겨 듣던 카세트 테이프는 깜찍한 지갑으로 변신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을 물건들이 새로운 쓰임을 갖는데요. 업사이클러의 손에서 재탄생한 겁니다. 업사이클러는 우리 주변에서 수명을 다한 소외된 물건들의 쓰임을 재정의하는 이들입니다. 소재부터 가공 방법, 디자인, 제품화 등 전 과정을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를 뜻하죠. 리사이클은 말 그대로 재활용이잖아요. 그래서 썼던 용도를 그대로 다시 쓰는 걸 의미하고요.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란 개념이 더해져서요. 창의적인 디자인을 입혀서 새로운 용도로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넘쳐나는 쓰레기 처리가 현대사회에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업사이클러가 미래 신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업사이클링 전문기관인 소셜이큐는 서울시의 지원 아래 전문 업사이클러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이라는 업사이클 자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업사이클링 소재 선택과 생산, 관련 법률, 판매 전략 등을 익히게 되는데요. 건축을 전공한 김은아 씨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폐자재들을 보면서 업사이클링의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수명을 다한 의료기기 자재를 탁자로 업사이클링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하네요.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더 많은 아이디어 회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애착이 가는 것도 있고, 이게 사람들이 재활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격이 더 싸야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안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애착도 있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업사이클링도 하나의 아이디어 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 지식과 더불어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다양한 소재를 창의적인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정부의 공공적인 지원 역시 업사이클러 양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더 필요한 거는 이런 개인의 업사이클러들의 창의성들을 구현시켜주기 위한 공공 인프라, 지원 인프라를 어떻게 마련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러들에게 업사이클링에 필요한 소재를 공급해주고 이 업사이클링 제품이 판매가 원활하게 되도록 유통망을 만들어주고 천막이나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 가방을 만드는 스위스의 프라이탁처럼 외국에서는 이미 업사이클링의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다 쓴 물건에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의 국내적 관심이 더욱더 절실해 보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사이클러는 어떤 직업일까요? 버려진 제품을 업사이클링하여 친환경 디자인으로 재탄생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업사이클링은 단순한 재활용이 아닌 창의적인 디자인, 활용도를 더해 가치가 높아진 물건을 만드는 활동인데요. 에너지,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필요한 환경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에코 제품 디자이너들이 하는 일은 기존 제품 디자이너가 하는 일과 유사하지만 제품 작업
작업 과정에서 특별히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디자인에 반영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업사이클러가 하는 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기본 방향과 컨셉을 설정하는 기획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소재의 친환경성을 비롯해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와 폐기할 때의 친환경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야 합니다. 또한 세부적인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면서 제품 양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다음으로 전문 디자인 툴을 활용해 세부 작업을 하고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쳐 디자인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작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성과 실용성 등을 두루 검토하고 다시 제품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업사이클러가 하는 일을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여러분이 업사이클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과 자질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전문 지식과 더불어 개인의 역량, 창의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소재에 대한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하려는 소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디자인 작업에 필요한 제작 툴을 다루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사소한 것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이 제작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협업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업사이클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가정 에코 컨설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고 나오는 온실가스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들이 촉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직업은 이 에너지 사용량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 이런 것들에 필요한 정보를 드려서 이런 지구의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디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이런 지구라는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정 에코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새롭습니다. 이 직업이 가정 에코 컨설턴트에 대해서 살펴주실 건데요. 우리의 지구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 지킴이의 그런 역할이 될 텐데 제가 왠지 느낌이 선생님 설명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저의 자기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예감이 들긴 합니다. 네. 자, 가정 에코 컨설턴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가정 에코 컨설턴트는요, 가정을 방문을 하셔서 전기라든가 가스, 수도 등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의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그 에너지 사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사용 진단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유도해주는 일을 하고요. 또 전기요금의 체계를 변화하게 한다든가 시민 의식을 향상시켜주는 일들도 하시게 됩니다. 네네.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환기시키는 데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절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주는 역할이어서 가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가정에 방문 후에는 어떤 절차로 일을 하게 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가정을 일단 방문을 하시게 되면 안전에 관한 교육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긴급한 상황에 발생했을 때 유의해야 될 점들도 알려주시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세금 감면 같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절감 방법을 전해주는 역할들을 하시게 됩니다. 네. 이럴 때 또 반드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해당 지자체의 어떤 에너지 정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일 텐데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해주시게 됩니다. 또 가정 에코 컨설턴트가 실제로 가정을 방문할 경우에는 업무의 분담이라든지 일정, 준비물들을 확인하시게 되고요. 거주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인터뷰를 하시기 전에 사전에 일단 방문 목적이라든지 에너지 진단과 처방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해주시게 되고요. 네. 또 에코 마일리지 사업 같은 에너지 절감 제도, 그다음에 대기 전력을 측정한다든지 개선하는 이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활동들을 하시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방문하신 가정의 결과를 안내해주고 또 상담도 해주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신다고 보시면 여러분, 됩니다. 동영상 잘 보셨죠? 그러면 같이 가정 에코 컨설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에코 컨설턴트는 어떤 직업일까요?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언하는 맞춤형 가정 에너지 진단 처방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세히 보면 가정 에코 컨설턴트는 가정을 방문해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또한 가정을 방문해 물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사람들을 에너지 지킴이로 이끄는 멘토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전등 교체 제한 등 사소한 것부터 수돗물 절약 방법 안내,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추천, 에너지 효율, 가전 제품 안내, 재활용 및 폐기물 절감과 같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 에코 컨설턴트가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에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전등 교체 제한, 수돗물 절약 방법 안내,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안내를 합니다. 다음으로 가정 생활에서의 에너지 절약 방법을 소개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등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나 세금 감면 방법 등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절감 방법을 컨설팅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 에코 컨설턴트가 하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정 에코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과 자질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문제에 대한 남다른 인식을 갖고 절약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해요. 세 번째,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외향적인 자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 에코 컨설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후 설문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같이 첨부되어 있는 사후 설문지와 만족도 설문지를 다운받아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5차시니까 우리가 온라인 수업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사후 설문지를 하는 것이고 같이 만족도 설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성껏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디자인 에코 제품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 업사이클러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세 번째, 가정 에코 컨설턴트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고요. 그럼 우리 5주차 수업 리디자인 에코 제품을 잡아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